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토착 비리를 고발하는 탐사 프로그램 신암행어사 출발합니다. 오늘도 허경혜 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경혜 작가입니다. 이번에 좀 허경혜 작가 설 연휴 앞두고 그 쪽방촌 취재 다녀오셨죠? 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쪽방촌에서 이 국힘 지도부들이 그 민심을 바닥 민심을 실감하고 쩔쩔매는 과정들을 아주 잘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 저도 현장에 가가지고 국힘 지도부는 또 귀성길을 이제 맞이하는 입장에서 좋은 자기네 입장에서는 후원을 하는 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한 행사였는데 의외로 바닥 민심이 어떤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취재여서 저도 흥미롭게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신암행어사는 그 서울시가 경기도 연천에 추진하고 있는 그 애견 파크. 그렇죠. 반려동물, 추모공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추진하는 대표적인 아마 전시 행정 비판을 받고 있는 사업이죠.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사이에 굉장히 이 국힘당의 유력한 후보로 지금 떠올라서 그러게요. 지역의 그 토착 비리를 고발하는 이 신암행어사가 유력 대선 주자를 이제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을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여기 신암행어사 프로그램에서 밀착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동두천으로 가는 거죠. 첫 번째 관련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있는 성병관리소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 성병관리소는 1973년 초에 주한 미군을 상대하는 기지촌 여성들이 성병에 걸릴 경우에 수용돼서 관리하던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낙검자 수용사로 불리기도 하였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나서서 여성 인권을 유린한 한국 현대사의 아픈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973년 당시에는 이 동두천 등 경기도 안에서만 해도 성병관리소가 6곳이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그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현재는 유일하게 동두천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명칭은 이제 성병관리소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주한 미군들을 상대로 한 이제 위안부 시설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동두천시에서는 이 일대가 소요산 일대거든요. 그래서 소요산 개발을 위해서 이곳을 철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거에 반해서 시민단체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니 보존하자. 이 관련 박물관 등으로 보존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두천에 지금 보신 사진과 같이 성병관리소도 96년에 시설의 어떤 운영은 폐쇄가 되었지만요. 현재 28년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지금 잊혀져 가고 있다가 28년 만에 이렇게 다시 우리 뇌리 속에 불거러진 이유는요. 동두천시가 이 호텔과 여기에다가 호텔과 테마형 상가 이런 것들을 짓는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현재는 동두천시 땅이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 그 동두천 의정부에서 알아주는 학교 법인인 신흥학원재단의 사유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신흥재단의 사유지였던 이 땅을 동두천시가 매입한 뒤부터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시는 이 화면은요. 이 기사는 얼마 전에 1월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유엔의 각 보고관들이 서한을 통해서 성병관리소라는 이 역사적 유적지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한국 정부에 서한을 전달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동두천시가 신흥재단의 이익에 맞춘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논란에 휩싸였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이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어떤 강력한 의혹들에 대해서 보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병관리소 우리의 그 아픈 기억이고 그 당시에는 혐오 시설이었죠. 그렇지만 이런 그 아픈 과거가 서려 있는 이런
유적지들을 이제 보존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네, 그렇죠. 인권 유린 그런 아픈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주는 차원에서 그렇죠. 이걸 좀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네. 근데 지금 이걸 지금 무시하고 네. 여기에 호텔 이런 상업시설을 그렇죠. 짓겠다는 거죠. 네. 네, 동두천시에서는 그렇게 시민단체와의 어떤 협의 과정도 무시한 채 네. 완전히 밀어버려 굴삭기를 이용해서 작년 10월에 새벽에 굴삭기로 철거를 위해서 밀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그 근처에 천막을 지어서 네. 밤낮으로 교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작년에 이슈가 됐던 사업인데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도할 거는 이 성병관리소 부지를 동두천시에서 매입을 할 때에 불거러진 여러 의혹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동두천 성병관리소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죠. 이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2층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 옛날에 여기 성병관리소일 때 여기 식당을 운영했던데도 그리고 여기가 진료실. 그리고 진료 가면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막고 싶은 여기가 막혀 있네. 별로 뚫린 게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압적으로 돼 있죠. 지켜보는 게 모든 사람들. 그렇죠. 네. 어디서든 지켜보겠다. 그리고 바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네. 그다 막고 놓는. 여기 출청 화장실이랑 샤워실, 화장실. 여기는 이제 샤워실. 그래서 이제 한 칸에 10명씩 20명. 그래서 여기가 총 방이 7개인데 140명이에요. 무슨 막전 편했어. 그리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기도 내에 그 당시엔 6곳 정도 되는 성병관리소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곳 한 곳만 남았고요.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국가들은 이들을 그 요보호요성이라고 규정짓고 기지촌 정화 사업 네. 이라는 명목 아래요. 박정희 정권에서 성병 검진을 정부 주도로 하면서요. 이 낙검자 수용소, 성병 관리소를 미군 부대 인근에 세웠던 거죠. 여기 네. 강제로 수용을 하고 네. 그 성병 검사를 한 건가요? 그러면 그 그렇죠. 기지촌 여성들을 그렇죠. 우선 그 인근에 의정부에 보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성병 1차로 검사해서 검사를 하고 그 성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동두천 성병관리소에 와서 그 치료를 받는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 다음에 비인권적이라는 거죠. 네. 아까 네. 보니까 그 군대 그 내무반처럼 맞아요. 생긴 곳에 네. 그 저런 140명 정도를 그렇죠. 하고 예. 또 그런 수용된 여성들을 이렇게 네. 한눈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위협적으로. 있는 감시 창도 보이고 그랬네요. 네. 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는 이게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지 성매매라기보다는 어떤 공창 성격을 띠고 산업화되기까지 했다라고 해요. 그 전형적인 이게 네. 좀 미군판 위안부 시설이네요. 그렇죠. 태평양 그래서- 전쟁에만 예. 위안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맞아요. 이게 미군이 한국 부대를 이렇게 강점하고 있던 그렇죠. 이 시절에 군부 독재 시절에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네. 정말 귀중한 역사적인 사적이네요. 예. 그렇죠. 세계에도 딱 한 군데 남아있는 유일한 성병관리소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저를 지우고 싶어 하겠네요. 지우고 싶어 하죠. 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고 유엔에서도 이걸 철거를 좀 보류하는 게 낫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서한을 띄운 거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성병관리소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서 이 성병관리소가 있는 그 부지, 1,900평 정도의 이 부지를 동두천시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 의혹들을 정리해서 보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3달 만에 토지 매입 과정이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22년 6월에 지선을 통해서 동두천에 박형덕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해 12월에 감정평가 있고 토지 매입 계획이 내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바로 23년 상반기 내에 매입을 계획을 하고 매입 소요 예산을 29억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며칠 뒤 1월 4일에 공유재선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바로 또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예산을 본의회에서 예산 결정 난 지 한 달 만에 또 추경으로서 이것을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에 3달도 안 된 것 같아요. 대략 한 3달 만에 소유권이 신흥재단에서 동두천으로 명의전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죠. 마치 동두천 박형덕 시장이 취임 후에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해당 부지의 매입 과정이 벼락치듯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보통은 이제 전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지금 보면 추경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해년도 2023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아주 불이 나게 3달 만에 이루어진 거죠. 저렇게 급하게 뭐 추진해야 될 만큼 무슨 긴박한 사유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어떤 회의록이나 이런 걸 살펴보았을 때도 이 토지 이용 용도조차도 그렇게 명확히 정해진 게 아니에요. 소유산 확대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그 일대에 이미 그 사업 계획이 있는 거지 이 부지가 꼭 들어가야지만 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아주 악의적으로 그 생각하자면은 그 2022년 그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그 지방선거 때 모종의 그 정치 자금을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된 후원자에게 그 정치 자금을 이제 되돌려 줘야 되잖아요. 또 이자를 붙여가지고 줘야 되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정치 자금을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댄 후원자들한테는 불리한 거죠. 그래서 빨리 빚진 걸 갚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토지를 매입을 한 게 아닌가. 이건 악의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강 기자님이 촉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제가 취재해본 거는 그거보다 더 악의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이 과정, 이 3달 만에 이 성평관리소의 부지 매입 과정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렇게 시에서 어떤 20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갈 때는 어떤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토지 매입 과정에 보면은 감정평가하고 예산 수립하고 공유재선 심의위원회 하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빠진 과정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보통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계획도 없이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을 투자심사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계획 없이 이렇게 투자심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불가피한 사유에 뭐 재난, 재해가 있거나 뭐 이에 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취재해 보았을 때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냥 이 땅을 사주기로 약속했다는 듯이 미리 약속이 된 거를 그냥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거로밖에는 보이지 않더란 얘기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없는데도 계엄을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던 독재자 누구를 연상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20억 원 이상의 총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을 할 경우 부담할 경우에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병관리소 매입 비용이 예산이 29억 원입니다. 네. 이건 계획을 미리 중기지방재정 계획 하에 실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투자심사로 결정을 해버린 거죠. 네, 단순히 뭐 지자체가 땅 투기용으로 이 토지를 매입했을 리는 없을 거고 그렇죠. 여기에 뭐 호텔이나 그 지금 상업시설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 외에 추가적인 더 그 재정이 필요로 할 거고 네. 그러면 중기 재정 계획들을 당연히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들어가야 될 사업 예산이 얼마고 네. 실제로 이게 기대되는 효과가 얼마인지 네. 경제 타당성들을 판단해 보고 네. 그리고 난 뒤에 경제 타당성이 있다고 승인이 나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거의 뭐 토지 매입부터 일단 하고 보자. 그렇죠. 라고 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급박하게 이루어질 사업도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토지 매입부터 한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 이 성병관리소의 원래 주인이었던 신흥재단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동두천 시장은 시장이 되자마자 불이 나게 이 신흥재단의 땅을 사주었는지 우리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학교법인 신흥학원이라고 검색이 되는데요. 네, 이게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학교법인 신흥학원은요, 신한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학교법인이고요. 1960년도에 설립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엔 지금 신한대학교가 있고요. 신흥고등학교, 신흥중학교, 신흥유치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제가 이렇게 취재 과정에서 들은 바로는 신흥유치원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거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흥재단, 신흥학원의 땅이었던 성병관리소, 네, 이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하지 않았던, 반영하지 않은 미반영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했고요. 이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에 대해서도 뭔가 의심쩍은 모습이 보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요게 그 당시에 23년 제1회 투자심사위원회 참석 서명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요, 제가 이름은 지금 살짝 가렸는데, 이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 신모 씨, 신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위원들이 4명이 참석을 해서 이 성병관리소를 동두천에서 매입하는 것을 찬성을 보냈는데요. 이 중에 김모 씨, 이모 씨가 신한대학교 부교수를 재직 중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심사위원회에 신흥학원 재단 이해관계자 2명의 교수가 위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2명이 아니고 3명 아니에요, 지금? 이제 위원장까지 하면 이제 3명이고. 그렇죠, 위원장까지.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방재정법을 보면은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을 할 때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과 기피의 대상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위원들을 유척직하고 당연직으로 이제 나누면은 지금 6명의 이제 그 위원들, 투자 심사위원들의 지금 당연직이 지금 4자리잖아요. 그렇죠. 당연직 4자리 중에 지금 신한대가 그러니까 당연직이 2자리죠. 당연직이 2자리. 네, 당연직은 아마 이거 동두천시 공무원들일 것 같고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4명의 위촉직 가운데서 3명을 지금 신한대 교수들로 채운 거네요. 네, 신한대학교의 재단 법인의 땅을 매입하는 거에 대한 심사위원회 회의에 3명이나. 네, 당연히 신한대에 재직하고 있는 이 교수가 이 재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독립적으로 심의를 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이럴 때는 제척 기피를 좀 제척을 하고 다른 위원들을 좀 위촉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동두천시에서 그 위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신한대학교 교수진으로 3명이나 이루어진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이거 이제 매입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렇게 매입한 성병관리소 부지는 그러면 어떤 땅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28년 정도 방치되고 있던 성병관리소 부지는요. 네, 보시면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이 28년간이나 방치되어 있던 자연 녹지 지역이 네. 이 당시에 23년 1월에 공시지가를 좀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공시지가는 21만 9,900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21만 9,900원에다가 이게 그 제곱미터당의 가격이잖아요. 네. 이 땅의 그 면적을 곱해보면 네. 대략 한 14억 정도가 나와요. 14억. 예.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24억 정도의 공시지가를 갖는 이 땅이 동두천시에서는 이 신흥재단에 얼마로 매입을 했을까요? 네, 보면은요. 28억 9,857만 3천 원. 대략 29억이죠. 예, 공시지가의 거의 한 2배 정도로 네. 매입을 했군요. 예, 그렇죠. 평가를 했군요. 토지 가격을. 그렇죠. 지금 뭐 당장 10년 안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땅이에요. 더군다나 자연 녹지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지금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에 민간 사업자에게 어떤 관광진흥법이나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민간 자본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강제 수용의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 그렇죠. 그거를 한다면. 네. 그런데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물론 이제 시에서도 그렇고 이 신흥재단에서도 그렇고 감정 평가를 각각 받은 거에 중간 정도의 값으로 결정은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감정 평가액을 나왔을 때는 우선 이 감정 평가의 신뢰성을 좀 먼저 의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 감정평가 법인 중에 왠지 한 법인은 좀 이름이 좀 나세요. 이건데요. 지난번 아, 그런가요? 충남 네네네네. 아산인가요? 네. 거기 그 토지를 협의 취득할 때, 그때 그 평가했던 법인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제1감정평가법인이 연결은 돼 있는데 지역별로 좀 달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상 그 감정평가액이 그때도 지금 강 기자님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사들의 어떤 연루된 비리, 그 다음에 LH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감정평가를 해주는 짜고 그런 것처럼 이게 의뢰자의 어떤 의지가 감정평가액에 반영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시와 신흥재단이 사전에 매수 가격을 정해놓고 감정평가를 맞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네, 또 보시면 다른 편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22년 12월에 감정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추경으로 예산을 또 확보를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달인 23년 2월 24일에 소유권을 명의 이전을 완료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모든 대금, 매매 대금을 다 그렇죠. 상대편에게 주고 잔금까지. 잔금을 치르고 난 뒤에 소유권이 이전하죠.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소유권 명의 이전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1차 대금 20억을 입금을 하고 그 3일 뒤에 29억을 다 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3월에 남은 잔금 9억 원을 치릅니다. 조금 이상해요. 좀 이상하네요. 거꾸로 지금 가고 있네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동두천시에 가서 물어봤을 경우는 시에서는 가끔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고 라고 대답은 해요. 근데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개인의 경우에 그 토지 거래에서 저렇게 잔금도 치르지 않는데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주는 경우는 없겠죠,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시니까 설마 그 뭐 돈 떼먹겠어라고 뭐 생각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원래 소유자였던 신흥재단과 동두천이 그만큼 소유권 이전에도 먼저 해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할 만큼 둘 사이가 뭔지 모르지만은 사전에 뭔가 끈끈한 신뢰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의심이 되죠. 그 끈끈한 신뢰관계도 의심이 되지만 이 신흥재단이 학교 법인이라는 것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잔금을 2월 27일에 20억을 우선 주고 잔금 9억을 3월에 줬어요. 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나누어 줬을까요? 그러네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23년 2월 28일 현재에 잔금 9억이 미수금으로 처리된 신흥재단의 회계를 보시는 거거든요. 회계장부를. 왜 이렇게 했는지 뭐 사실은 뭐 의혹은 뭐 여러 갈래로 지금 뻗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미수금을 굳이 29억을 한 번에 2월에 주지? 한 회계연도가 학교법인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2월에 주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9억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미수금을 뭘로 썼을까요? 좀 구리구리합니다. 근데 그냥 아예 그냥 29억 원을 아예 회기를 그냥 넘겨서 지불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걸 네. 분할을 해서 그렇죠. 일단 근데 29억 원을 만약에 이제 2월 27일 날 같이 지급했다고 얘기한다면은 네. 저 토지 미수금은 그대로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이제 예산은 이제 2023년도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네. 회계적으로 해서 비용 처리하기가 절에 들어온 수입을 그렇죠. 비용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9억 중에 9억 원은 그렇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이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예. 비용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의심이 돼요 지금. 예, 뭐 정확하게 이 9억을 왜 미수금을 처리했는지 네. 동두천 씨의 의지라기보다는 그 둘 네. 간의 어떤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어떤 거래로 사실은 보여집니다. 2월 27일에 20일 주고 몇 주도 아니고 며칠 뒤에 9억을 지불했다라는 거는 네. 동두천 씨에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구초만 해도 뭐 예산이 뭐 29억 정도는 네, 그 29억을 추경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거를 매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학교법인의 회계연도가 끝나고 9억을 미수금으로 처리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네. 준다. 이 학교법인은 이 9억을 과연 무엇으로 썼을까? 사실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건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의심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네, 오늘 이제 2025년 2월 28일자로 또 회계연도가 끝나니까 네. 그때 한번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네. 봐보도록 하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사학기간이잖아요. 이 학교법인이.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은요. 제46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의 이전은 처분 대금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라고 정해 놓았거든요. 네. 그런데 신흥재단은 이렇게 뭐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 돈을 받았어요. 이거는 신흥재단 자체도 사학기간의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소유권 명의 이전이 완료가 되는 순간 사실상 돈은 수입이 발생한 걸로 저는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서 9억 원은 아직까지 이제 미지급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긴 했군요. 미수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회계연도가 바뀐 바뀐 다음에 미수금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네, 어쨌든 거죠. 좀 이상합니다. 네,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이런 의구심이 많이 일어서 저희가 직접 동두천시의 관련 담당과를 가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이 부지, 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은 됐었던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전에 계획에 반영이 됐었던 건 아니고, 예. 그거를 이제는 이 시기적으로 긴박하거나 예.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네. 그거를 하고 네. 매입을 하고 나서 그 당일 그러니까 네. 다음 해에 그럼 다음 해에 이루어졌어요. 24년도에 반영해도 된다는 조항을 제가 봤는데 예. 지금은 그걸 예산팀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작년까지 이제 반영을 예.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걸 그 지금 제가- 말씀하신 예. 투자심 말씀하셨지만 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계속 그게 그 10몇 년 동안 20년 뭐 이렇게 되는 동안에 계속 그게 매가 그게 계속 논의되다가 이제 어느 이제 시점에서 그거를 이제 매각 의사가 밝혀오니까 네. 저희가 그거를 이제 공유심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투자 신청을 하겠다. 그렇게 네. 계획이 되고 나서 네. 저희가 매입을 한 거거든요. 예, 중기지방재정 계획. 예. 그 순서가 바뀌었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 없이 이런 거를 매입을 했다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예외 사유. 네. 해당할 때는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재정법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뭐 10년이고 20년 그렇게 지체가 돼 있던 사업인데 죄송한데요. 그 긴박하고 부분은- 급박한 상황이 있었나요? 이게 그렇게 급박하게 몇 개월 만에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로 이루어질 급박한 상황이 있었나요? 그건 예산팀에다 한번 저희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자료를 받아서 그쪽에다가 얘기해서 그쪽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지만은 네. 저희는 여튼간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좀 드릴 수 없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담당 부서의 팀장도 여기 이 계획이 이 성병관리소 부지에 매입하는 건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없는 땅을
사들였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 이후로 저도 22년, 23년, 24년도 거를 중기재정 계획을 봤지만 없어요, 이 사업은. 계획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동두천시 차원에서 그 필요로 해서 사들였다기보다도 그렇죠. 신흥재단의 이 민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죠. 서둘러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경을 편성해서 매입한 걸로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뭐 금방 보신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이 팀장이 그런 말도 해요. 경기도에서 감사를 이 건에 관해서 받았는데 특별한 처분은 받은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팀장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보통 본의회에서 예산을 보통 12월에 예산을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유산 일대에 성평관리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예산을 결정하고 한 달 뒤에 추경을 통해서 이 부지 예산을 확보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 시의회 뭐 25년, 30년 가까운 역사상 이렇게 1월에 추경을 한 건 생전 처음 있는 일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럴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23일 1월 4일 날 공유재산 심의했고 1월 13일에 투자심사 의결한 거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1월 13일 12열흘 뒤죠. 그리고 1월 30일. 네, 1월 30일 그해 1월 30일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 추경 예산안. 근데 추경 예산이 보통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보통 상반기에는 한 5월에 그 하반기에는 한 9월 정도에 추경을 심의를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추경을 갑자기 23년 1월 30일에 추경을 시의회에서 통과를 했거든요. 이거는 왜? 그거는 지방에 따라서 다 틀리긴 하죠. 근데 저희가 이게 가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1월달에 저희가 추경이 이제 서둘러가지고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급박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아무래도 매각을 하겠다라는 거는 뭐 계속 10년 아까 말씀해서 10년 이상 계속 의지를 보였던 뭐 특별한 게 없는 이슈가 없는 땅이었는데 그동안 계속 저희도 이것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지자체 예산이 또 따라주지 않으면 저쪽에서 매각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이 또 안 되면 매입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매각을 하고 그걸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두천시에서는 이렇게 1월에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을 하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건 잘 모르죠 저는. 저 할 때는 이게 처음 했으니까는 그건 모르죠. 네, 저 예산 담당자도 저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그렇죠. 이게 소유산 관광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담당 부서는 이제 체육관광과의 팀장인데요. 본인도 뭐 이런 경우는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뭐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인정을 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려면은 2022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그 시의회에서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 당장에 급박하게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죠. 아마 본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후순위로 밀릴까봐 본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그랬다가 일단 이 추경을 편성을 하면 이제 추경을 편성할 때는 사실 뭐 다른 비교가 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본 예산 심사 때보다는 추경 예산이 좀 이렇게 반영하기가 좀 쉬워서 그런 편법을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아무튼 좀 구리구리하고 의심이 드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보통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매입 대금을 다 건네준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지금은 24년 2월 24일에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금을 그 이후에 2번으로 나누어서 주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1월 30일에 그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고요. 그 땅에 대한 그 부지 매입이랑 등기 이전이 2월 24일 날 이루어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그 매입 대금 있잖아요. 29억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 대금을 20억을 2월 27일 날 1차 송금을 하고 잔금 9억은
3월 2일 날 완료를 했거든요. 네. 그럼 보통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집을 매매를 할 때도 잔금까지 치러진 다음에 등기를 하지 잔금도 치러지지 않고 1차 입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전에 3일 이전. 24일 날 등기를 이전한 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근데 저희는 계약할 때 예.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예. 이거를 다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예. 그쪽에서 소유권 이전된 다음에 저희가 그걸 보고서 매각 대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다른 땅에 있어서도? 예. 그렇게 저희가 해요. 네, 양쪽을 받아서 이렇게 평균액을 하셨다는 얘기신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29억인데 그러면 이게 보통 그 시기에 매입 당시 23년 1월 그때 감정 평가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발표된 공시지가에 비해서는 어때요? 보세요. 매입 가격이? 공시지가 일반 지가보다는 시세 이건 뭐 그거 간평의 기준은 또 틀리겠지만 어떻게 그거를 범위로 해서 하냐는 저도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 공시 일반 다 보상을 해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평에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네. 보상할 때 공시지가 가격으로 주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네, 시세 가격으로 준다든가. 근데 이제 강제 수용을 할 할 수 있는 땅으로 보여서 네. 제가 여쭤보는 거죠. 또 강제 강제 수용할 때는 수용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기준으로 하지만은 실제 네. 보상가는 그 공시지가 기준만큼만 나가진 않아요. 뭐 개발 좋긴 하지만 근데 뭐 예를 들면 구서울역사든 뭐 수태민 형무소든 없앤 건 아니잖아요.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네. 뭐 이제 개발하시는 종목 자체가 뭐 호텔이든 뭐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기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부도저식으로 밀어버리면 그것조차도 역사로 남지 않을까요? 그 대답은 뭐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보통 시에서는 부지 매입을 할 때 소유권 이전 먼저 하고 대금을 주기도 한다. 뭐 그게 보통 뭐 시마다 다르지만 본인이 그 동두천시에는 그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들어봐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결국 그 땅 종전 소유주였었던 신흥재단의 그 편의를 위해서 네. 그 상당히 편법적인 네. 행정을 편 걸로 네. 보입니다. 네. 그래도 저희는 동두천시의 입장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 충분히 지금 다 보도에 반영해서 들려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동두천시에서 신흥재단의 땅을 이 시기에 매입한 게 이 시기 같은 시기에 성평관리소 부지만 매입을 한 게 아니에요. 아하. 비슷한 시기에 또 있어요. 네, 같은 방법으로, 네,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네. 네, 한번 보시면요, 네, 동두천시의 그 박형덕 시장은요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겠다. 네. 후보 시절에요. 네. 예, 예. 그리고서는 7월에 시장 취임 2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까만 선 안에 이 부지가요. 지금 이게 그 강모 씨 소유, 뭐 순유학원 소유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이 강모 씨가 누구냐 하면 신흥재단의 초대 이사장인 강신경 목사의 딸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흥학원 재단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강신경 목사의 딸의 소유인 부지가 강모 씨 소유인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순유학원 땅이 나오잖아요. 이 순유학원도 신흥재단과 완전히 관계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순유학원은 신흥재단의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가 설립한 다른 학교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순유학원이나 신흥학원이나 설립자가 동일 인물 강신경 목사라는 거죠. 그러네요. 뭐 같은 소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중앙에 있는 기재부 소유의 땅, 국유지가 되겠죠. 네. 이 두 땅이 강모 씨 소유가 아닌 거로 보지만 네. 그 다음에 이 기재부 소유였던 국유지조차 어허. 강모 씨 소유로 바뀌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달 후에 다시 동두천시에서 이 땅을 매입해요. 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지만 이 5개의 필지가 강모 씨 소유 필지 2개와 순유학원 소유 필지 1와 국유지인 기재부 소유 필지 2개 이렇게 합쳐서 5개의 필지를 동두천시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노인회관이랑 장애인회관을 건립을 한다고. 아. 그런데 이 5필지가 결국은 누구 땅이냐? 신흥학원 땅이에요.
아하.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구리구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네, 기재부 소유 땅인 두 필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 기재부 소유인 필지의 땅을 보시면은요, 이게 기획재정부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매입했던 22년 10월 24일에 강모 씨의 땅으로 바뀌죠. 그렇죠? 강모 씨의 땅으로 바뀌고, 그리고 바로 두 달 뒤인 12월 22일에 동두천시에서 이걸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하셨군요. 아니 그러면 이 땅이 동두천시에서 필요했으면은 이 땅에다가 노인회관,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거였으면, 그래서 기재부에서 바로 매입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기재부 국유지 땅을 바로 매입을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두 달 만에 개인에게 다시 사드릴 거를. 그리고 저 2022년 이제 10월 달에 그 강 씨가 기재부로부터 저 땅을 사들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 8월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갑자기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밝힙니다. 그때 많은 시민단체에서 결국 공익적 목적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그 국유재산들을 결국 윤석열 정부가 그 개인한테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엄청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비난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기재부에서 그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밝히고 난 두 달 뒤에 바로 그 첫 번째 수혜자가 이 강 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강 씨는 신흥재단의 이사장의 초대 이사장의 딸이에요. 그래서 저기 아마 기재부로부터 매입했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아마 동두천시에다가 팔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고. 예. 그것도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그럼 더 싸게 매입을 했나요, 강 씨로부터? 예. 왜 싸게 매입했는지까지도 저희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저거는 강 씨 혼자가 저런 결정을 한 거는 아니고 동두천 씨하고 뭔가 사전에 그렇죠. 양해가 다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강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 땅을 국유지를 바로 동두천시에서 매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7월에 계획서는 사업인데 왜 두 달 만에 개인에게 매입을 합니까?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그 신흥 유치원 땅이에요. 동두천시에서 노인회관, 장애인회관을 건립한다고 한 5필지의 땅을 지금 22년 12월 22일에 동두천에서 다 매입을 했는데요. 그 중에 2개, 기재부 소유였던 2개는요, 좀 전에 보신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22년 10월 24일에 강모 씨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요. 바로 두 달 뒤에 다시 동두천시가 매입을 해요. 그럼 보통은 이게 신흥재단의 이사장의 딸인 강모 씨가 이득을 보려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이 기재부 땅에 공시지가를 확인해 봤더니 81만 3,200원, 82만 1,100원, 80만 원대예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강모 씨가 매입을 할 때 가격이 63만 원이에요. 63만 원. 예. 더 싼 가격, 싸게 싼 가격에 했어요. 매입했네요. 예, 그 가격 그대로 동두천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뭐 싸게 하려고 강모 씨가 먼저 샀을까요? 근데 저 어쨌든 그러면 저 강 씨 돈으로 매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결국 그 2달 만에 다시 동두천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누구 돈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건데요. 네, 지금 그 신흥 유치원 땅 동두천시에서 매입을 5필지를 했는데요. 이 5개의 필지를 보면은요, 위에 2개는 원래 기재부 소유의 땅이었죠. 이거를 강 씨가 63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2달 뒤에 동두천 씨가 다시 사들이고요. 그 원래 강모 씨 소유의 땅이 2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흥재단의 초대 이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순교학원 소유의 땅이 또 한 필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기재부 소유의 땅을 동두천시에서는 싸게 매입했다,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했다라고 하지만 그 실거래 신고가를 저희가 조회할 수 있잖아요. 각 필지당 실거래 신고가를 조회를 해가지고 이거를 면적으로 나눠보면 한 평 가격이 나오거든요. 한 평 가격으로 나오는데 지금 강모 씨 소유의 땅을 보면 전도 있고 순유학원 소유의 땅은 답이에요. 논이나 밭이고 그 다음에 기재부 소유의 땅은 대지거든요. 그러네요. 강 기자님, 일반적으로는 대지가 더 비싸잖아요. 훨씬 비싸죠. 근데 지금 대지를 지금 한 평 가격이 대략 한 207만 원에
지금 매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지도 아닌 논이나 밭, 전 답을요, 약 338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더 비싸게 매입을 했거든요. 네. 뭔가 거래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의심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러면 뭐 기재부 소유 가격이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네, 강씨 소유의 땅이 정상 가격인지 네, 만약에 기재부 땅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그건 공시지가를 이제 기준으로 그렇죠. 해서 보면 좀 그거보다 좀 낮은 가격이긴 합니다만은 네. 기재부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네, 저 강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저 땅은 실제 가격보다 네. 한 2배 정도 비싸게 매입을 한 거네요, 동두천시에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토지의 매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좀 높게 거래하는 게 좀 일반적인 상식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기재부 소유의 땅을 강모 씨가 살 때는 강모 씨는 유리하게 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공시지가가 80만 원대인 땅을 강모 씨가 처음 사드릴 때 63만 원에 샀잖아요. 네. 그리고 동두천 씨는 그 63만 원 가격 그대로 사드렸어요. 그죠? 근데 강모 씨는 손해본 게 없어요. 네. 예. 그리고 팔 때도 그대로 팔았으니까 여기에선 이득이 없지만 그렇죠. 여기선 동두천 씨가 이득을 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대지보다 그 통상 가격이 못한 전과 답을 대지보다 더한 가격에 팔은 거거든요. 강모 씨 입장에서는. 신흥재단 입장에서는. 네, 거의 저 수녀학원 땅 같은 경우는 답인데도 네. 2배 가량 돼요. 아니, 그래요. 2배는 아니고 2배네요. 네, 2배예요. 거의 400만 원. 거의. 네. 그래서 이렇게 전 답인 땅에 대해서 보통은 감액 요소가 있는 거로 저희가 보는데 네. 어찌된 일인지 그 강모 씨 소유 부지에서는 평당만 131만 원에서 한 191만 원 정도를 더 올려서 매입을 해준 거예요. 동두천시에서는. 네, 예. 되게 수상합니다. 네, 수상합니다. 근데 저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던 땅은 아마 민간에 매각을 하기로 이제 방침이 2022년 8월 달에 네. 세워졌고 네. 그랬을 때 아마 그러면 그 매입 자격을 이렇게 뭐 지자체가 아니고 개인 민간한테만 자격이 주어져서 농두천시 대신해서 강 씨가 매입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게 그랬을 수 있네요. 어차피 끈끈한 유착관계가 있는 네. 시와 신흥재단이니까 네. 나라에서 국유지 이렇게 기재부 땅 판다더라 8월에 네. 그죠? 그걸 가지고 근데 지자체는 안 판다더라. 네. 그죠? 그런 뜻이신 거죠. 그래서 그렇죠. 개인이 팔고 그 가격으로 동두천시에서 네. 그죠? 예. 그 결국은 이제 그 2달 뒤에 그 다시 되팔았기 때문에 동두천시에 네. 강 씨는 뭐 그 땅은 자기 돈으로 안 뭐 매입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렇죠. 예. 네. 동두천시하고 그 강 씨 간에는 뭔가 굉장히 끈끈한 카르텔이 보입니다. 네. 이 신흥유치원 땅에 5필지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네. 의혹은 불그러집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22년 7월에 동두천의 박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네. 바로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 건립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네. 그 다음 달인 8월에 제2회 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아까 성평관리소 때와 똑같이 신한대학교 교수 3명이 참석을 합니다. 본인 재단의 소유의 땅을 파는데, 그죠?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열흘 정도 뒤에 제2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던 걸 반영한 미반영됐던 사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투자심사위원회 먼저 개최하고 나중에 말 나올지 모르니까 야 이거 변경하자. 부랴부랴 변경한 게 아닌가.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될 건데요. 그러죠. 네. 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감정평가 의뢰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장이 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0월 24일에 기재부 소유의 땅이 강모 씨가 로 소유권 이전이 되고 네. 그 다음날 감정평가는 그 다음날 또 알림이 오고요. 그리고 12월에 동두천 씨와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매입 대금이 결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3년 1월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됩니다. 네. 1차로 어째 2022년도에는
신흥유치원 땅을 매입을 해주고 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성평관리소 땅을 매입을 해주고 네. 전부 땅 비슷한 주인은 시기예요. 예, 예. 땅 주인은 다 그 재단 신흥재단 특수 관계자들이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 동두천 시민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흥재단의 그 상임 이사와 그 박형덕 동두천 네. 시장 사이가 양아들 관계라고 시민들은 알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이 시민의 얘기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아야겠습니다. 네. 동천에 오래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네. 현직 그 박형덕 시장님이 네. 동천 지역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아버지 김관목 씨라는 분인데 그분과 박형덕 시장 사이가 양아들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현직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시장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예. 현직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예. 시장의 양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양아버지라고 하는 김관목 씨는 신흥재단의 재단 상임이사예요. 그 연결고리 안에서 네. 뭐 의심이 될 만한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예. 이 신흥재단이 네. 이 동천 씨와의 그 커넥션 이런 것들이 네. 그 김관목 씨 중심으로 해서 네. 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들을 동천 씨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런 의혹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요? 지역사회가 워낙 좁다 보면 이제 아름아름 여러 소문들을 듣게 되는데 그럼 제가 다른 분한테 들은 거는 그 김관목 씨가 살던 예전에 거주하던 그 집 건너편에 그 박형덕 현 시장이 김관목 씨와 앞뒷집 앞뒷집 사이에 살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김관목 씨 집과 예. 김백 시장의 건물이 예. 앞뒤에 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겁니다. 그럼 관계를 좀 정리해 보면 저 김관목 씨라고 하는 분은 지금 현재 네. 김성원 저 지역구 국회의원의 아버지고 아버지, 친아버지죠. 친아버지고 예. 그리고 그 저 김관목 씨는 현재 시장하고 양아버지 관계로 불린다. 그렇죠. 뭐 양아들 사이라고 불릴 양아버지, 정도로 양아들. 가깝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은유적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집도 되게 가깝다라더라. 예, 그러면 이제 저분이 이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동두천 시장에 대한 공천권을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그 공천을 해준 대가로 그 아버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신흥재단 땅을 시에서 그렇죠. 좀 비싸게 매입해주는 두 군데나 그것도. 예, 이런 거래가 사전 거래가 있지 않았겠냐. 네,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시민들은. 의혹을 뭐 충분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네.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네, 뭐 그 진실을 저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CCTV로 찍은 것도 아닌데. 네. 하지만 동촌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지금까지 네. 보도드린 것만으로 해도. 그렇죠. 예. 뭐 신흥유치원 땅은 그 주변 땅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운. 그렇죠. 예, 지목이 뭐 같다 하더라도 2배인데 지목이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대지보다도 2배가 넘은 가격의 그 논밭을 사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신흥재단 입장에서는 땅 장사를 크게 한번 한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2023년도에는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네. 오래된 유휴부지였었던 거의 네. 개발 안 되고 방치되어 있었던 성평관리소. 성평관리소를 또 동두천시 돈, 그렇죠. 시 재정으로. 네. 당장 개발 계획도 없는 곳을. 여기서 보면 왠지 저희가 2021년도에 보면은 김만배 씨 누나가 네. 윤석열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연희동 연희동집. 집을 사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연희동 집이 그때 제가 취재하러 갔을 때 보니까 예. 인근 부동산에서는 그쪽은 단독주택 지역인데 잘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팔리는 집을 예.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준 거죠. 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단독주택에서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안 팔리니까 그걸 김만배 씨가 대신 사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을 있었죠. 저희가 이제 제기를 했던 건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해요. 지금 뭐 신흥유치원 땅이나 특히 성평관리소 땅 같은 경우는 누가 자연 녹지 지역이고 네. 누가 저 땅을 쉽게 매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동두천시가 결국
동두천 시장이 자신을 이제 공천해 준 것에 대한 보은의 대가로 네. 예, 신흥재단 소유의 땅들을 네. 예, 좀 비싸게 매입을 해줬다라고 네. 하는 의심을 예, 네.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네, 이걸 안 품을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시민분이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예,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법인 신흥학원은요, 신한대학교, 신흥고등학교, 신흥중학교, 지금은 운영을 안 하지만 네. 아까 그 땅을 판 신흥유치원까지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초대 이사장은 강신경 목사이고 지금의 이사장은 강성종이라 강신경 씨 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임원 현황을 보시면요, 임원 현황을 보시면 바로 그 시민이 말한 김관목 씨가 나옵니다. 네. 김관목 씨. 예, 연세가 좀 많으시죠. 네. 예, 상임이사로 알려져 있고요. 전 동두천시 시의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김관목 씨가 어떤 분인지 저희가 조금 더 예,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김관목 씨의 그 선거 포스터의 한 시대에 한 해의 포스터를 우선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 91년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동두천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95년도 그 다음 지선에서는 낙선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 98년도에서는 또다시 무소속 후보로 당선이 되고 2002년에서 또 지방선거 무소속 후보로 나갔는데 낙선이 되었고요. 아까 시민의 말씀에 나왔지만 지금 현재 동두천시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원 국회의원의 아버지이기도 네. 합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흔히 지역의 토호라고 얘기하죠. 토호 세력. 전형적인 토호 그렇죠. 세력이네. 네. 예, 시민들이 그러니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좋은 일도 물론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10년이고 20년이고 버려졌던 28년 정도 됐다라는 버려진 거나 다름없는 그 성평관리소 땅을 왜 갑자기 양아들로 알려진 동두천시의 그 시장이 갑자기 매입을 합니까? 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또 동두천시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을 짓는 부지를 신흥유치원 부지를 그렇게 구리구리하게 매입을 합니까? 네. 어떻게 이걸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의심을 왜 하느냐라고 따질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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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시민의 말씀처럼 정말 그러면 이 김관목 상임이사와 신흥재단 이사와 박형덕 시장이 진짜 이웃인지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네네. 시민의 말씀만 들을 수는 없어서 네, 직접 그 동네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박형덕 시장의 건물이에요. 노란 건물이. 노란 1층에 3층 건물이? 호프집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그 회색과 하얀색 건물 있죠, 3층. 네. 이게 김관목 이사의 집이에요. 그렇군요. 네. 길을 사이로 해서 서로 마주보는 그렇죠. 네. 네. 아주 뭐 오랜 이웃 관계군요. 네. 네. 뭐 넓은 도로에 마주보는 것도 아니고요. 동네의 좁은 길 네. 사이에 앞뒤로 마주보는 네, 집인 거를 저는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의 관계가 어떤지 네, 그 인근에 있는 상가에 가서 이분들이 얼마나 오래된 이웃 사이인지 뭐 소문은 양아들인데 소문만 그렇게 나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양아들처럼 친하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네. 양아들이 아니라 예, 그거를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사장님이랑 되게 친하시지 않아요? 네, 친해요. 그래요? 그 어떻게 그렇게 친해지? 양아들이란 말도 있고 그래요. 아니요, 뭐 그렇구나. 한 동네 사람이니까. 동네 사니까 그렇게 친하시구나. 아이고, 여기 저기 공무원들이랑 같이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공무원들이 요새 많이들 오셔요? 요즘은 잘 안 오더라고요. 아, 이제 시국이 그랬었나 네, 보다. 시국이 그랬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여기 얼마나 됐어요? 여기 사신 지가? 오래됐어요. 한 10년, 20년? 아이, 오래됐어요. 그러면 4, 50년 됐어요? 두 분 다?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가 30년 넘었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됐죠. 그 전부터 계셨어요, 두 분 다? 그 4, 50년 되신 거네요. 뭐 오래 사신 거네. 예, 예. 동두천 시장님과 그다음 신흥재단 김관모 이사님이 사시는 바로 인근에 있는 미용실에 여쭤봤더니 들으신 것처럼 4, 50년 이상 된 네, 아주 친한 네. 이웃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까 그 동네의 스케치 영상 보셨지만 동두천 박 시장님 건물의 1층에는 무슨
호프집이 있거든요. 그 네. 호프집에 동두천 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뭐 지역 투호 카르텔로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 지역구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는 없죠. 지역구 의원 덕분에 시장이 된 분이 그렇죠. 또 그 아버님이 그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아버지 네, 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의 땅을 저렇게 비싸게 매입을 해주고 네, 또 그 건물에 있는 호프를 또 의정부 동두천 시 공무원들이 또 들락날락. 들락날락하고 네. 네. 거길 거쳐가야지 뭐 일이 잘 되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노인회관이랑 장애인회관이다 보니 동두천시의 담당 부서가 노인복지과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 저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해야 됐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동두천에 이 회관을 건립할 부지가 뭐 여러 군데 있었지 않을까요? 마땅한 뭐 토지라든지 이런 게 네. 없어서 네. 네, 확인하다가 이제 그 신흥유치원 부지가 이제 뭐 매각 의사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그리고 네. 이제 위치도 확인해 보니까 보산역에서 뭐 도보로 한 5분 거리 뭐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검토하고 네. 네, 그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신윤 유치원 측에서 먼저 여기에 이렇게 매각을 할 의향이 있는 땅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시청 쪽에 알려왔다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런 대지를 이제 계속 알아보던 중에 뭐 이쪽도 지금 팔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저희가 듣고 네 연락을 드린 거죠. 제2회 저희 시 투자심사위원회라서 2022년 7월에 제출했어요. 2022년 7월에 이 건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제출을 네. 했다. 투자심사를 결정해달라고. 네. 예. 그럼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들어갔죠? 잠시만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네. 제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아닌가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상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보니까 구성이 기존에 5필지의 땅을 한 덩어리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5필지의 땅에 보니까 보산동 404-49 대지랑 생현동 530-8 대지는 예전에 이게 정부 기재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국유지. 이 국유지의 땅을 직접 매입하신 게 아니라 개인 소유의 땅을 이렇게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신 거죠? 네. 국유지를 그쪽 원래 사용하시던 분이 먼저 저희보다 훨씬 더 전에 매수 의향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캠코 네.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료를 원래 내고 계시다가 네.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본인들이 먼저 그렇게 해서 매입 결정 통보서까지 다 받으신 상태였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용자가 더 우선인 거잖아요. 매수를 할 때.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22년 2월 달에 그거를 통지 확정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자료도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매입을 하시고 저희는 그 금액 그대로 그냥 저희 시가 감정평가 없이 그 국유지는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살펴봤는데 그 개인인 강모 씨 같은 경우는 22년 그 공시지가가 80만 원대예요. 공시지가보다 이 강 씨가 이 땅을 기재부로부터 사들일 때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어떻게 사들일 수가 있는 거죠? 63만 원에 사들였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분이 지금 캠코에서 감정평가를 캠코에서 하고 매각 결정된 금액대로 구매를 하시고 저희는 그 금액 그대로 저희가 그 금액만 지불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지. 지금 그 박 시장님 기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밑에 1층에 호프집 있는데 네. 건너편이 누구 집인지 아셔요? 바로 앞집. 네, 알죠. 전 동두천 시민인데. 그러세요? 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동두천 없네요. 시민들은 다 네. 알죠. 그런데 정말. 그런 신흥재단에서 뭐 이렇게 땅을 매각 의사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 저게 사실은 동두천만 해도 아주 오지도 아니고 말이죠. 다 수도권 지역인데 수도권 내에서 저렇게
저는 이런 낯뜨거운 저게 실제로 뭐 부패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저런 의심을 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공무원들 특히 행정을 피는 사람들이 네. 예, 지금 상당히 참 여기 또 지역구 의원이 또 김성원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번에 그 윤석열 12.3의 내란과 관련해서 탄핵 네. 표결을 할 때 수도권 지역에서 경기 인천 지역에서 예,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7명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맞아요. 예. 지금 내란 공초 투입에서도 그 관련된 증인들을 너무 많이 부르면은 이 군의 사기를 위축시킨다라고 하는 이유로 진상 규명을 지금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이런 지역 내에서 또 이런 좀 비리 의혹들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군요. 예. 네. 아까 그 스케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신흥재단 김관목 이사의 그 집이 3층 정도의 집이었잖아요. 네. 1층에 김관목 이사가 살고 2층에 아들인 김성훈 국회의원이 직접 거주를 한대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김성훈 국회의원까지도 다 끈끈한 이웃 형아 뭐 이런 이웃 사촌이 그냥 그렇죠. 뭐 지역구의 행정들을 다 말아먹고 있네요, 한마디로. 네. 그리고 좀 전에 들으셨던 동두천시의 노인복지팀장이 회관 건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거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명확히 못했는데 저랑 통화한 이후에 자기가 확인을 해봤더니 2022년에서 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다라고 문자로 전해온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에 22년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졌던 계획이 아니고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며칠 뒤에 부랴부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한 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동두천 시청을 방문한 김에 박형덕 동두천 시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실로 갔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박형덕 시장님에게 가셨어요? 오늘은 고민 사항이 있어서 들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안 계셨던 거예요? 뭐 언제 내일은 계시나요? 아니 지금 출장을 하셨어요. 내일은 금요일인데? 그러니까 출장을 하셨고 몇 방 며칠 박형덕 시장님한테 취재 사항이 있어서 드렸어요. 전달해 드릴게요. 메모를 좀 남겨주시겠어요? 여보세요? 혹시 우리 그 언론 관련되는 부서가 홍보비대 전략 담당관이라고 1층에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취재를 하지 이게 오셔서 취재가 되진 않아요. 아니면 휴대폰은 알려주시면 제가 통화를 아니요, 지금 출장 중이라. 아시겠지만 그 두 개가 다 신흥재단 소속의 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급박하게 3달 안에 투명하게다 보기 힘든 절차를 가지고 지금 뭐 신흥재단 땅이 그렇게 됐고 뭐 시민들 말로는 그 시장님 바로 그 이웃에서 40-50년 이웃지기로 신흥재단 그 이사장님 사는 건 아시죠? 거기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잠깐 주세요. 저기 제가 몇 번 드렸으니까. 예. 언론팀에다 제가 이걸 드릴게요. 그러셔도 통해서 면담하셔야 돼요. 네. 연락 주세요. 네, 보셨다시피 그 비서실장에게 제가 질문해야 될 사항에 대한 메모도 남겼고 그리고 제가 따로 박 시장님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연락을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신흥학원, 네, 학교법인 신흥학원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법인 사무국에 들러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매각을 결정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뭐 돈이 급하셨나요? 저희 신한대학교랑 계속 성평관리소원에 동두천 시에서는 관광개발 사업으로 쓰겠다고 해서 매입 의사가 계속 있는 거를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원래는 그 품바 공연이 있어가지고 막 이제 거기 이제 동두천 시에서도 거기 이제 어쨌거나 사유지니까 당시에는 저희 법인 거였으니까 사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이제 민원을 좀 이제 해결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런 공문을 시작으로 동두천 시랑 좀 내방을 좀 하게 됐고 관광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그때 처음 소개를 저희가 왔을 때 그때 소개를 들었었어요. 근데 실은 저는 12
2022년 10월에 와서 그 과거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 내막은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알죠. 감정가가 29억으로 들었는데. 그렇죠. 좀 만족할 만한 감정가셨나요? 네, 저희야 뭐 당연히 관할청 허가받을 때 다 감정가를 받고 다 그 처분급 감정가 이상으로 팔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 절차를 확인하고 감정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담당자로서 상부에 보고를 드렸고 그 감정가에 대한 금액이 맞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성사가 된 거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등기는 모든 게 다 돈이 완료된 다음에 등기가 가지 않을까요? 그게 저희도 알아봤는데 이게 원래는 관할청이랑 저희가 이제 매매 계약하고 이럴 때 저희도 담당 동조처시 법무사 사무실 통해가지고 보통은 계약 관할청이 근데 지금 회의 가고 싶은 거. 아무튼 조금만 할게요. 네, 좀 아니 저희가 보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보도가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나중에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좀 하시던 것만 그러면 답변을 좀 그냥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매매 계약할 계약금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시에서도 저희가 또 공공기관이랑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행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신뢰하에 이렇게 된 거죠. 뭐 이웃 간에 거래하는데 뭐 좀 믿고 해야지 그렇죠. 그거 뭐, 뭐 이런 얘기나 다름없어요. 네, 이분이 훨씬 더 솔직하죠. 동두천시 공무원은 뭐 우리 시에서는 가끔 그렇게 소유권 이전 먼저 하고 나중에 돈 주기도 한다라고 했지만 이분은 뭐 얘기하시잖아요. 동두천시와 신뢰하에 계약했다. 네, 이게 더 훨씬 진솔한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확인해야 될 분은 바로 신흥재단의 상임 이사이자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구 동두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원 국회의원의 아버지이기도 한 김관모 신흥재단 상임 이사에게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네, 전화 통화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지금 이사님은 지금 통화가 안 되시고요? 네네. 그럼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면 될까요? 전화를 주셔도 이사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하시던 정보를 얻고 싶으면 신흥학원 측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하셔야지 40세 넘으신 분이 이거 관련된 업무를 하나도 모르시는데 이런 제도를 취재를 한다는 거는 심신에 조금 그러세요? 힘드실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뭐 신흥학원 관계자시면은 뭐 비서실 쪽이셔요? 아니 직원이에요, 직원. 지금 성평관리소 땅이 보니까 신흥재단 땅이었잖아요, 기존에. 네. 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23년 초반에 동두천시에 매각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매각이 되기 전에 이 신흥재단 안에 이사회의 논의가 있었나요? 그거를 그러면 그 법인 측에다 얘기를 하지 이거를 이사님께 여쭤보시면 어때요? 이분은 그냥 상임 이사로서 의결만 하시는 거지 그거를 매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료들은 다 갖고 있겠죠. 그냥 재단에서 땅을 매각을 하는데 뭐 그냥 임의대로 할 리는 없을 거고 아마 그러한 절차들은 다 거치고 진행을 했겠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런 땅 매각하고 시에서 그러면 여러 단계 절차가 있잖아요. 그때 투자심사위원회에 위원이 9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분 정도가 신한대학교 교수진이 들어가셨던데요.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죠. 자세히는 모르시고요. 그거는 법인 측으로 확인을 해보셔야죠. 여러 시민분들 만나면서 여쭤보니까 그 신흥학원의 김강모 이사님이 지금 현재 동두천 시장님인 박형덕 시장님과 되게 오래된 이웃사촌 지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상관이 있나 없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죠. 아니, 저기 취재를 하시고 뭐 파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하시는데 그게 박형덕 시장님하고 김강호 상임사하고 오랜 지인 관계가 이분이 지금 80년을 여기 동두천에 사셨는데 지인이 아닌 분이 어디 있으세요? 그렇게 따지면. 그 말씀 듣기로는 그 동두천 박 시장님이랑 바로 건너편 아주 가까이에 되게 오래 사셨다라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그거는 뭐 살고 있다고 해서 뭐 그분의 뭐 어떤 편의를 받고 우리가 무슨 어떤 혜택을 보고 뭐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아니 거예요. 집 사는 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 땅 매각하는 거하고 재단 측에서 필요해서 사는 건데. 아 그래요? 김강모 이사님이 그 김성원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의 아버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시장 및 뭐 여러 지자체 의원님들 공천권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이라서 이런 게 연결이 될 수 있나라는 의아함이 저기요, 저기 들어와서요. 기자님, 예. 제발 좀 밝혀주세요. 예예. 그 공천권이 있다고 해서 아버님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고 시장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재단 쪽에 말도 안 되는 땅을 헐값에 팔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정말 그런 식으로 팔았는지 꼭 좀 취재해 주셔서요. 아, 네, 제가 김강모 이사님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네. 지금 들으신 이 여자분이 전화를 처음부터 받아서 아하.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끊을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아서 계속 저와 네. 그 대화를 하게 된 거죠. 꼭 좀 밝혀달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아무리 취재해봐도 알 수가 없다. 증거는 안 나올 거다. 네, 라고 자신 얘기하는 있으신가 거죠. 봐요. 네. 네. 아, 예. 참. 이 지역의 이 토호 비리들, 참, 언제, 정말 중앙의 그 비리들도 문제지만 이 지역 토착 비리들 참 큰 문제입니다. 예. 네. 이러니까 이거 지역의 민주주의가 다 죽는 거예요. 네. 예. 진정한 주민대표가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하고 그 김관목 씨가 이제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구 의원의 아버지하고 시장하고 본인도 시의원 관계자는 출신이잖아요. 시의원 출신이고요. 예. 예. 그래요. 예. 참. 네. 그래서 전화를 이분이 김강목 이사님은 아니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시기에 네. 이분에게 한 가지를 더 물어보았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전화 받으신 분 성함은 어떻게 네네. 되세요? 아니 저는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화 받으신 분 익명이신데 아무튼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의 대답이 이사님의 대답으로 간주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고 정말 억울하고 고소고발하고 싶은 심정. 예, 예. 저희 쪽이 더 그러한 심정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아, 하지만 그러시군요. 어쨌든 예, 공인된 예. 신분이시고 예.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관계를 해서 지어진 시와 관계돼서 지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것을 나서지 않는 거지. 아.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버님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네. 잘못된 정보를 갖고 이렇게 그 거짓 정보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만 넘어가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이게 지금 성평관리소 부지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박 시장님이 시장 부임하시고 그 노인회관이랑 장애인회관 그 자리도 그 신흥 유치원 자리로 알려져 있던데요. 거의 동두천에요. 신은 예, 예. 재단 유치원 땅이 아닌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그거를 예, 예. 우리가 일부러 신은 재단 땅이니까 거기서 찾아갖고 하는 그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예.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는 신흥 땅도 아니고 신흥 말고도 다른 재단하고도 다 엮여 있는 땅도 있고 그래요. 아, 거기 지금 거기 말고도 신은 데들 많아요. 아, 근데 말씀 중에 지금 그 김강모 이사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시던데 며느리세요? 네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김성원 의원님 사모님이신가요? 아니요, 딸이에요. 저는 이름 따님이- 어차피 예, 예. 조사하게 되면 다 아시게 될 테니까 제가 굳이 숨기진 않는데요. 예. 제가 여기 학교 관계자로 있어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제 재단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예, 예. 지금 학교에서 지금 업무를 보시면서 전화 왔길래 제가 대신 받아드렸는데 신흥학원 이사이기 이전에 김성국 교회는 아버님이기 때문에 예. 공인이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애로사항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예. 정말 너무 억울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를 고소고발하고 예. 그러한 일들이 진짜 이 성평관리소로 문제가 야기가 되면서 정말 많았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포스터를 날리고 이래서 예. 뭐 지금 저기 말씀하신 거 다 녹음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녹음해도 네. 상관이 없고요. 그 네. 전전 시장 때부터 진행을 해왔던 것들인데 그때보다도 지금 그때 제시한 금액보다 또 반을 떨어져서 학교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제가 알기로 뭐 50억 그렇게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29억 됐으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시에는 네. 저희가 신흥 학교 쪽에서 학교가 어렵다 보니까 응해주면서 네. 시는 그거는 저희는
혜택을 받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더블로 했니, 뭐 그 안에 비리가 있니, 뭐 뒤로 해서 봉투를 받니, 정말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다 고소고발하고 싶어요, 진짜. 저는. 네, 굉장한 저기감을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건 그 자체가 정의로워야 되지만 정의로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저 땅값이 사실은 이제 적정하게 평가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 땅이 사실 정상적인로 거래가 되기 힘든 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땅을 시 재정을 통해서 매입해 준 것만으로도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동두천 참 저 신흥학원의 원래 전 이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강성종 전 국회의원이죠. 예. 그렇죠. 근데 강성종 국회의원이 교비횡령 사건이 있었죠. 81호 교비횡령으로 이제 구속됐었는데 지금도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있어요. 예, 이사로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이 그 이사장으로 있을 때 이 팔았던 것보다 훨씬 이런 관계에서 좀 한 쿠션 더 먹고 들어가니까 또 의혹에서는 좀 거기 강성종 이사는 좀 빠져 있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이 지역 토착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교비횡령으로 그 구속이 됐었던 저분이 사실상 그 재단의 실소유주 같은데. 그렇죠.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저런 똑같은 이 동두천 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비리 의혹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참 동두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지역의 토 비리들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온 많은 시민들분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김관목 이사의 따님이 지금 전화 응대를 적극적으로 응대를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본인이 말씀한 요지의 모든 것, 반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요지는 저희가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본인은 뭐 공인이기 때문에 참는 거다, 억울하다라는 심정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보도해드린 내용을 본다면 시민들은 이런 의혹이 들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되지 않나. 본인이 억울한 심정 그 이상으로 시민들도 참 억울하다. 내가 신흥재단의 뭐가 아니어서 라는 그런 억울한 심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런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이런 외부의 비판에 관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렇게 적의감을 표시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의혹을 사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공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관목 이사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따님이 아무래도 이제 본인 일이기도 전에 본인 아버님, 연로하신 아버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금 더 어떤 울분을 토하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희는 충분히 전달을 반론을 충분히 기회를 보장해 드렸기 때문에 크게 억울하실 이 보도에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우선 저희가 이게 지금 신흥재단과 동두천 시청과의 어떤 커넥션에 대한 의혹들을 정리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첫 번째 의혹의 부지가 바로 성병관리소 부지였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성병관리소 부지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동두천 시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이 성병관리소를 직접 체험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여성분을 한 분 만나게 됐거든요. 우리는 이분의 직접 신흥재단과 연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 편을 보여드리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아야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저는 아기도 있었어. 그 당시에요? 5개월 된 아기도 있었고 남편이 여기서 근무했는데 훈련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동두천에 놀러 가고 싶어갖고 아기를 이제 어디 갈 때 아줌마가 봐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냥 봉고차 같은데 저를 태웠어요. 그래갖고
인원수가 이제 채워지니까 이제 막 어디로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러면 나 우리 내일 내보내줘요? 아니래. 일주일을 있어야 된대. 그 내가 왜 일주일을 있어야 되냐고. 그 밑에 내려가갖고 거기 뭐 경비인지 뭔지 한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내가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잘못 왔다. 나 데리고 온 거는 진짜 나 정말 억울하다. 내보내달라니까 나보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잘해. 그런데 내 생각에도 안 내보내줄 것 같아. 내가 느낌이 벌써 아, 여기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기? 포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간호사인지, 의사는 없었어요. 의사는 없었는데, 간호사인지, 어떤 사람은 이걸 다 벌리고 성병을 검사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몇 명은 난 페니실린도 몰랐어. 그쵸. 근데 주사가 이만해요. 네. 이렇게 굵어요. 근데 우유 색깔이? 우유보다 진한 뿌연 그런 건데 바늘도 이렇게 커. 근데 그냥 놓는데 내가 애를 낳는데 애 아픈 거보다 애 낳는 거보다 세상에 진짜 그렇게 아픈 여기가 다 마비될 정도야. 너무너무 아파갖고 아파갖고 막 그러는데 내 뒤에 있는 언니를 맞았는데 그 언니를 주사 맞더니 맞으면서 절도를 하는 거야. 유흥지점 골목인데 거기서 잡혔어. 근데 이제 내가 일단은 뭐 뇌증을 안 갖고 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페니실린을 왜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없는데 성병을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유산 2번 되고 이제 임신도 안 됐어요. 그 뒤로 그 애 하나 있는데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 페니실린 주사가 임신도 못하게 하고 임신을 해도 유산이 된대. 저 2번이나 유산했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미국 의사가 이제 안전을 검사를 해본 거예요. 나팔관이 녹은 거야. 녹았어요. 근데 이제 생명엔 지장이 없고 임신만 못한다. 임신을 해도 유산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분들한테 들은 소리를 내가 남편한테 못했어. 너무 창피해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알게 되면 그러니까 창피해서 우리나라잖아. 어차피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네, 저도 참 기자 생활 30년 하고 이 동두천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과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저런 참혹한 인권 유린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건 정말 처음 알게 되네요. 네, 그렇죠.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병관리소는 군사 독재 그 시절에 1973년에 지어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마치 이게 이 성매매를 나라에서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달러벌이, 이들이 달러벌이를 하는 이런 기지촌 여성을 애국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었고요. 뭐 술 사주세요, 뭐 이런 등등의 영어까지 교육을 시켰다라고 해요, 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성병이 걸렸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안 하고 단지 미군인 남편과 아이를 낳고 사는 주부였던 거예요. 남편이 훈련 간 사이에 동두천 그 유흥주점 쪽에 놀러 갔다가 그냥 봉고차에 실려서 성병도 없는데 검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었는데 유산을 하고 낳지를 못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국가 폭력, 그다음 여성 인권의 어떤
유린 현장, 침해 현장을 어떤 보여준 상징적인 건물이 이 성병관리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분이 이야기를 들려줄 게 너무 많아서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아야겠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내보내준다니까 그날만 기다리시. 아줌마가 5개월 된 애기가 아줌마 데리고 왔어. 이제 내가 거기 있으니까 아들이 좀 보라고 왔는데 아들이 엄마를 보니까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그쵸? 근데 그 경비 아저씨한테 내 아들이 왔는데 정말 몸 풀고 그렇지도 않았고 그렇게 일도 안 했는데 아들하고 좀 집에 가게 해주면 안 되냐고. 안 된대. 3일 있어야지 다. 근데 아줌마 뒤를 그날 쳐다보고 그냥 문 탁 닫고 그냥 가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돈이 없어 못 살았어. 네. 여러분 저는 이게 성병관리소가 제 증거예요. 내가 여기 주민이에요. 내가 여기 살았습니다. 일주일을 페니실린 맞고 그래 뻥뻥 울었어요. 네. 철거하면 안 된다고. 이걸 영원히 보존해갖고 내가 준 거다. 난 60대예요. 대부분이 7, 80대인데 나는 계속 외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존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시켰어요. 딸랑거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존을 해갖고 연습시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씻지 못할 그 한글 뭐라 그래? 고통, 상처를 주게 한 거를 보전을 해야 된다. 나 죽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세대에서도 그거를 이게 뭔가를 느끼게 이걸 보존해놓고 또 다시 다른 세대의 희생을 없게끔 보전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해주세요. 이 말. 네. 정말 너무 귀중한 역사적인 사료 가치가 높은 증언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일제시대 때 위안부뿐만 아니고 저렇게 전 미군 치하의 위안부죠. 그렇죠. 기집촌 여성. 나라를 빼앗긴 시절의 위안부도 아니고 우리가 엄연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됐어도 저렇게 미군 치하에서 참 인권이 유린이 된 참혹한 현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저거는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될. 그렇죠. 저기에 무슨 지금 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그 뭐 품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참 저렇게 지역 토호들 간의 그 거래에 의해서 그런 소중한 문화유산이 또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다. 직접 또 저기서 인권이 유린된 경험을 갖고 있는 저 증언하신 분은 정말 온 몸이다. 정말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동두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지역 토호 비리 그리고 인권 유린의 역사 그 현장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참혹한 기억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와 그 기억을 상업주의의 부덤 속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 간의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동두천 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시민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취재를 해온 허영애 작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뉴탐사 계속해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취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뉴탐사 구독 회원 가입, 인터넷 주소창에 뉴탐사.org를 치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검색어에 뉴탐사를 치고 들어오시면은 우리 구독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저희한테 보내주고 계신 작은 성원이 오늘 허 작가가 얘기했던 대로 그 어떤 언론에서도 하지 않은 소중한 탐사 취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자양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울산현 처음 보내드리는 두 번째로 보내드리는 신남행어사인데요. 다음 또 2주 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